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치와 법 13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이미 교과서 진도는 모두 마쳤는데요.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을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3강과 14강 두 강의에 걸쳐서 5단원과 6단원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내용을 전부 자세히 다루지는 못하지만 시험 공부를 하고 나서 여러분이 정리하는데 이 강의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작합시다. 2학기 2차 지필평가의 시험 범위는 교과서 148페이지부터 197페이지죠. 13강 수업에서는 사회생활과 법 5단원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원인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 세 번째 단원인 근로자의 권리 보호,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강 수업에서는 6단원 내용, 국제관계와 한반도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 절차라는 건 뭘까요? 국가가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범죄 사실과 범죄자에 관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고 형벌이나 보안 처분을 부과하고 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일련의 절차. 이것이 바로 형사 절차죠. 형사 절차의 흐름은 크게 수사, 공판, 형 집행 절차로 구분이 됩니다. 이 절차가 문제에 따라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구분이 되기도 합니다. 수사, 기소, 공판, 선고, 집행 이렇게 말이죠. 형사 절차의 첫 단계는 수사입니다. 수사는 뭘까요? 범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 범인을 찾고 증거를 수집하는 활동, 이를 수사라고 하죠. 수사는 누가 하죠? 법률상 범죄 수사의 권한이 인정되는 국가기관, 즉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하죠. 수사 절차를 봅시다. 수사기관은 고소 및 고발, 현행범의 체포, 또 범인의 자수, 수사기관의 인지 또는 범죄 신고 등에 의해서 수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우리는 피의자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수사가 개시되면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거나 목격자나 피해자를 참고인으로 소환해서 조사하게 됩니다. 이때 수사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죠.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영장을 발부받아서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마치고 나면 피의자와 관련 서류를 검찰에 보내게 되는데요. 이를 검찰 송치라고 하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고 나면 검사는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되는데요.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함으로써 수사는 종결됩니다. 이때 기소라는 건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됐을 때 검사가 형사 재판을 요청하는 걸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공소제기라고도 한다고 했죠. 또 불기소 처분이라는 건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불기소 처분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불기소 처분도 몇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이미 다 설명했었지만 기소유예 기억나죠? 피의 사실이 인정은 되지만 범행의 동기나 수단, 또 범행의 결과, 또 피의자의 연령이나 지능, 피해자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기소하지 않는 처분, 이것을 기소유예 처분이라고 하죠.
두 번째는 공소권 없음 처분입니다. 피의자가 사망했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소송을 위한 조건이 준비되지 않았을 경우에 하는 처분이죠. 세 번째는 혐의 없음 처분입니다. 증거가 없거나 범죄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피의자에 대한 범죄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내리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죄가 안 됨 처분입니다.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긴급 피난, 우리 지난 시험 범위에서 공부했었죠. 정당 방위와 같은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또는 심신상실과 같이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 이때 죄가 성립되지 않아서 내리는 처분, 이게 죄가 안 됨 처분입니다. 이렇게 기소유예나 공소권 없음, 또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처분, 이것들을 우리가 불기소 처분의 종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형사 절차에서 두 번째 과정 볼까요? 법원에 의하여 진행되는 공소제기 이후의 공판 절차, 피고인의 형사 책임 유무와 그 정도를 판단하는 일련의 소송 절차를 의미하죠. 조금 전에 선생님이 피고인이라고 했죠. 형사사건으로 범죄 혐의가 있어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은 피의자였죠. 수사 결과 검사에 의해서 기소돼서 재판받는 사람을 우리는 피고인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때 형사재판의 당사자는 누구죠? 공소를 제기한 검사, 그리고 검사에 의해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사람, 즉 피고인. 검사와 피고인이 형사재판의 당사자가 됩니다. 이때 피해자는 이 형사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다 라고 우리 공부했습니다. 자, 공판의 절차는 우리 크게 모두 절차, 심리 절차, 판결 선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모두 절차는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진술 거부권을 알려주고 피고인의 성명, 연령 등을 묻는 인정신문을 거쳐서 검사가 공소사실을 읽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확인하는 그 절차를 모두 절차라고 하죠. 심리 절차는 어떤 순서였었죠? 증거조사, 그리고 피고인과 증인에 대한 신문 및 변론, 그리고 검사의 구형, 그리고 피고인의 최후 진술 순으로 진행된다고 우리 공부했습니다. 여기서 구형이라는 건 형사재판에서 양형에 대한 검사의 의견을 말한다고 했고요. 우리가 이 전반적인 절차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 순서를 다 외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 절차, 심리 절차 이후에 판결 선고의 절차가 있죠. 판사가 유죄 증거를 얻지 못하면 무죄를 선고하고 증거를 통해서 피고인의 유죄가 입증될 때만 유죄 판결을 내린다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했던 건 이미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했던 부분, 선고 부분이죠. 자, 크게 형의 선고는 유죄 선고가 있고 무죄 선고가 있었죠. 유죄 선고에도 여러 종류로 나뉘어서 그때 설명을 했습니다. 유죄에는 실형이 있었고요. 법원 선고를 받아서 실제로 집행되는 형벌, 이게 실형이었고 그 다음에 집행유예와 선고유예가 있었죠. 그러니까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여기까지는 유죄 선고입니다. 그리고 유죄가 아니면 무죄를 선고하겠죠. 자, 유죄 선고 중에 실형은 아까 이야기했고요. 집행유예는 뭐죠? 형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겁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또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했었죠. 선고유예는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긴 하지만 정상을 참작해서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거죠. 그래서 이때에도 일정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유예받은 날로부터 2년 경과하게 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라고 우리 공부했습니다. 우리 이때 이미 예전에 배웠던 내용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할게요. 검사나 피고인이 1심 혹은 2심 판결에 불복해서 상급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피고인도 할 수 있고 검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서 2심 법원에 재판 요청하는 것을 우리 항소한다고 했었죠. 2심 법원 판결에 불복해서 대법원에 재판을 요청하게 되면 이것을 상고한다고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 뉴스 보면 항소심 판결에서 또는 상고심 판결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우리 들은 적이 있었죠. 우리 말한 김에 하나 더 말할까요? 1심 법원이 지방법원 단독이면 2심은 지방법원 합의부라고 했고 1심이 지방법원 합의부면 2심은 고등법원이다. 여기까지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 주도록 합시다. 자, 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 뒤에 이제 집행 부분까지 집중해 주세요. 자, 형사 절차의 세 번째 절차는 바로 집행이죠. 절차 그리고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의 유죄가 확정되면 누구의 지휘로? 네, 검사의 지휘로 형 집행 절차에 들어가게 되죠. 피고인이 징역이나 금고, 구류의 형벌을 선고받을 때에는 교도소에 구금되고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구금되지 않습니다. 또 벌금, 과료의 형벌을 선고받을 때에는 기간 내에 일정 금액을 납부해야겠죠. 이때 징역이나 금고 등의 판결이 확정되어서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을 우리는 수형자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형의 집행으로 교도소에 구금된 사람이 성실하게 복역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이 크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 형기 만료 전에 조건부로 석방하고 또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데 이를 가석방 제도라고 하죠. 가석방 제도는 수형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사회 복귀 노력을 촉진하고 또 불필요한 형 집행 기간 단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에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지나가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했대요. 그래서 기소됐고 형사재판 결과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아서 형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갑은 재판을 받아서 범죄 혐의가 인정되었고 그래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거죠. 그런데 집행유예 처분을 함께 받았기 때문에 교도소에 구금되지 않습니다. 이때 유예 기간인 5년 동안 별다른 범죄가 없으면 징역 3년이라는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거죠. 즉, 갑은 교도소에 구금되지 않고 형의 집행이 미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5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물론 여기에서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의 경우에는 보안처분에 해당하는 사회봉사 명령이잖아요. 이것은 해야 합니다.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 우리 수업 시간에 다루지를 못해서요. 이번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149페이지 보면 되겠습니다. 국민참여재판제도는 국민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형사재판 제도입니다.
배심원이 인정된 증거를 토대로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담당 재판부와 토의하면서 어느 정도의 형벌을 부과할지에 대한 의견을 밝히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하여 판결을 내리게 되죠. 이때 배심원의 평결은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기 때문에 판사는 배심원의 평결과 다르게 판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평결이라는 말은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 유죄 또는 무죄 판단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149페이지 내용이 아주 중요한데요. 거기에 보면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토의하면서 어느 정도의 형벌을 부과할지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즉 배심원은 유죄 판결 후 양형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국민참여재판은 지방법원 합의부 관할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라고 나와 있고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피고인은 그 의사를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피고인의 신청이 있어야 열리는 것이 원칙인 거죠. 우리나라에서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사법에도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이에요. 일반 국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서 재판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입이 된 거죠.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국가가 나서서 수사하고 형사 재판 절차를 거쳐서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벌을 가하게 되죠. 그러나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은 형사 절차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원칙 및 권리를 규정하고 있죠. 여러분 교과서에 보면 헌법 제12조 1항 나와 있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 처분 또는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이는 적법 절차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죠. 국가 형벌권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헌법 제27조 제4항은요. 형사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죄가 없는 사람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심 판결이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직 확정 판결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이 돼야 하는 겁니다. 무죄 추정은 수사 절차에서부터 형사 재판 절차에 이르기까지 형사 절차 전반에 걸쳐서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을 해야 하는 거죠. 헌법 제1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술 거부권, 그리고 헌법 제12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까지 형사 절차에서의 인권 보장 원칙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우리 교과서에 국선 변호인 제도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이 여기에서 따로 정리를 해놓지는 않았는데요. 국선 변호인은 우리 수행평가 준비 때 충분히 했던 것 같습니다. 법원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선임하는 변호인이라고 했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하기도 하고 피고인의 청구로 선정되기도 한다.
그럼 이제 수사 그리고 재판 절차에서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불구속 수사를 받는 게 원칙이라고 했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면 피의자에 대한 체포, 구속,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영장제도라고 합니다. 영장제도에 따라 검사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판사는 영장을 발부할지를 판단하게 되죠. 이때 판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의 수사 기록과 직접 신문 등을 통해 의견을 듣고 이를 종합해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것을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도라고 하죠.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영장 전담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대면해서 신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어요. 그러면 피의자가 구속되겠죠? 피의자가 구속되더라도 피의자는 구속 절차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해서 자신을 석방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구속적부심사제도라고 하죠. 우리 조금 있다가 보석제도 살펴보게 될 텐데 이 구속적부심사제도는 검사의 기소가 있기 전에 판사의 판단에 따라서 석방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피고인 신분으로 신청할 수 있는 보석제도와는 구별됩니다. 다시 말해서 구속적부심사제도는 피고인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에서, 재판 절차가 아니라 수사 절차에서, 그러니까 검사의 기소 이전에 피의자가 법원에 신청하게 되는 거죠.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된 피의자를 신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고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재판 절차에서의 인권보장 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석제도는 뭔가요? 법원에 보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의 구속 집행을 정지하고 석방하는 제도죠. 보석으로 석방된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고 또 자유로운 상태에서 방어 준비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게 되겠죠. 그리고 상소제도는 피고인이 판결에 불복할 때 상급법원에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상소제도입니다. 증거재판주의는 우리 이전에 교과서에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우리 교과서 66페이지 보면 헌법 제12조 7항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재심이라는 영화 이야기하면서 같이 말했던 거 기억하나요? 증거재판주의는 법원은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할 때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유죄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피고인의 자백만이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 증거로 삼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증거재판주의입니다. 그리고 확정된 판결이라도 재판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다시 재판해서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것. 이것을 재심제도라고 하죠. 이어서 범죄 피해자 보호제도와 형사구제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타인의 범죄 행위로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보았음에도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죠. 이때 국가가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두고 있죠. 이를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라고 합니다. 또 범죄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범죄 피해자가 형사재판에서 간편하게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형사구제 제도 두 가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억울하게 구금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죠. 이때 형사보상 청구 제도를 통해서 물질적, 정신적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 제도의 요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미결 구금된 형사 피의자가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경우, 또 미결 구금되었던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 또는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이 재심을 통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이럴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미결 구금이라는 건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을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구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의자나 피고인을 이렇게 신체 자유를 구속하는 강제 처분을 하는 이유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를 막기 위해서겠죠. 또 하나의 형사구제 제도를 볼까요?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무죄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명예회복 제도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이 되면 이 무죄 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명예회복을 위해서 청구를 하게 되는데요. 해당 사건의 재판서를 1년 동안 법무부 누리집에 게재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우리 교과서 156쪽에 나와 있는 소년 사건 처리에 관한 내용 정말 많이 강조했었죠. 이번 시험 준비에서도 여러분이 좀 열심히 봐둬야 하는 부분입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자는 10살 이상, 19살 미만인 청소년이죠. 10살 미만은 보호처분이나 형벌의 대상이 아니고 14살 미만은 보호처분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4살 이상, 19살 미만 청소년은 형벌과 보호처분을 선택적으로 받게 된다고 했죠. 자, 우리 형벌 법령에 저촉될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살 이상의 소년을 우범소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형벌 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10살 이상, 14살 미만의 소년을 촉법소년이라고 배웠습니다. 또 형벌 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14살 이상, 19살 미만의 소년은 범죄소년이라고 했죠. 소년 보호 사건 처리 절차 한번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경찰은 10살 이상 14살 미만의 소년은 직접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게 되겠죠. 물론 가벼운 죄를 범했다고 하면 훈계를 하고 풀려나는 그런 조치로 훈방 조치할 수도 있습니다. 14살 이상 19살 미만, 즉 범죄 소년의 경우는요.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송치하게 됩니다. 검사의 사건 처리 과정을 보면 검사는 범죄 소년을 수사해서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행했거나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되면 그 소년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거나 기소해서 일반 법원에서 성인과 같은 재판을 받게 하죠. 가정법원 소년부는 우범소년과 경찰이 보낸 촉법소년, 검사가 보낸 범죄소년을 심리해서 보호처분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형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을 하게 되면 관할 지방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또 형사법원은 재판을 통해서 형벌을 내리기도 하고요.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해야 합니다. 5단원의 마지막 중단원, 세 번째죠. 근로자의 권리 보호 부분 보겠습니다. 자유방임주의를 추구했던 근대 자본주의 국가는 개인의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했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빈부격차 심화, 노사 간 대립 등의 문제가 발생했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개인의 사적 영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면서 사회법이 등장했습니다. 사회법은 공법과 사법의 중간 영역에 해당하는 법으로 크게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으로 구분됩니다. 이 가운데 노동법은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사 관계를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과 생존권을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노동법의 종류를 여러 가지 소개했었는데요. 개인으로서 개별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그리고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그리고 근로자의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법 등을 언급했습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의 사항을 명시해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최저 기준에 미달하게 되면 그 근로계약 조항은 무효가 된다고 했죠. 우리 오른쪽에 있는 근로계약서를 직접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을은 26살 성인 근로자이네요. 성인 근로자는 하루 8시간 이내의 근로가 원칙이죠. 그런데 이 항에 따르면 일일 근로시간이 9시간이죠. 휴게 시간을 제외하면 9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했죠. 또 사망에 따르면 휴일이 월 1회이네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1일 이상 유급 휴일을 주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조항을 위반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계약 내용 부분은 무효가 되죠. 계약 전체가 무효인 것은 아니고 그 부분만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그 무효가 된 그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임금 부분을 보면 이때가 2019년이네요. 2019년의 최저임금은 8,350원입니다. 물론 이걸 외우진 않아도 됩니다. 8,350원인데 여기 근로계약서상에는
시간당 8,200원으로 나와 있죠. 서로 약속했으니까 8,350원의 임금을, 시간당 그 해당하는 임금을 요구할 수 없을까요? 당연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무효가 되니까요. 근로자는 근로관계에서 상대적 약자이기 때문에 우리 헌법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근로 3권 또는 노동 3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서 불공정한 방법으로 지금 말했던 이 노동 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당 노동 행위로 규정해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자의 노동조합 결성, 가입, 활동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것을 고용 조건으로 하는 것, 이것들이 바로 부당 노동 행위죠. 사용자의 부당 노동 행위로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를 거쳐서 법원에 권리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건 권리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당사자가 근로자뿐 아니라 노동조합도 해당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은 구제 절차에 관한 내용인데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고 구제받지 못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절차가 가능한 겁니다. 이때 아까 얘기한 대로 근로자 개인뿐 아니라 노동조합도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해야 하고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이나 또 행정소송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근로자나 노동조합 그리고 사용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들을 각각 두어서 구성합니다. 이 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구제, 부당해고 구제, 차별 시정 등을 처리하는 준사법적 행정기관입니다. 근로자의 권리 침해 내용 중에 부당노동행위 설명은 앞에서 했습니다. 부당해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당해고는 정당한 해고의 요건 그리고 절차를 지키지 않고 해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해고의 요건이라는 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등 정당한 사유가 있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해고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또 해고의 사유와 시기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요. 최소한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는 등 법령에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게 되면 이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거죠.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받지 못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요. 또 구제받지 못한 경우 행정소송 절차가 가능하죠. 물론 노동위원회의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은 근로자뿐 아니라 사용자도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근로의 보호 부분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13강 마지막 내용입니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 근로는 근로기준법, 청소년 보호법 등에서 특별히 보호하고 있죠. 근로기준법은 청소년이 의무교육을 받는데 지장을 주지 않도록 15세 미만인 청소년 또는 18세 미만이라도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근로자로 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직 인허증을 지닌 청소년은 15세 미만이라도 일할 수 있죠. 18세 미만 청소년은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에 고용돼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은 청소년 유해업소나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서 또 일할 수 없죠. 사용자는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 청소년의 나이를 증명하는 가족관계 증명서류와 부모의 동의서를 받아서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자, 기억해야 할 내용들 아주 많은데요. 일하는 중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서 청소년은 일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이때 근로계약은 청소년이 직접 체결합니다. 사용자는 성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에 서면으로 명시해서 교부해야 합니다. 청소년은 성인과 같이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고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혼자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하루 7시간, 일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해서 일할 수 없다고 했죠. 하지만 합의하면 하루 1시간, 일주일 5시간까지 연장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히 정리해서 말했지만 여러분은 자세하게 읽어보고 문제도 관련된 것들을 많이 풀어보기 바랍니다. 정말 수고 많았고요. 14강에서 다시 만나요.